삶의 벼랑 끝에서 찾아온 아주 특별한 첫사랑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인공 소라 씨는 52살. 남편 빚 때문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어요.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무려 500만 원. 정말 막막한 상황이죠. 그런데 남편은요? 주식으로 다 날리고 매일 소파에서 술만 마시고 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노래방에 온 한 손님이 어딘가 낯이 익은 거예요. 손님이 두고 간 명함, 한비식품 대표 박강인. 이 이름 혹시? 설마 40년 전 그 가난했지만 착했던 내 첫사랑 친구일까요? 며칠 뒤 그 남자가 소라 씨를 보러 혼자 다시 찾아왔어요. 맞았어요. 강인이.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4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다고요. 강인 씨는 소라 씨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이 지옥에서 꺼내주겠다고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 존중받는 느낌,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외박한 사실을요. 그러자 남편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싹싹 빌기 시작합니다.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 딱 일주일 갔습니다. 사람은 역시 쉽게 변하지 않더군요. 그때 아이들이 말합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우린 다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응원에 소라 씨는 드디어 결심합니다. 20년 결혼 생활의 끝을요. 그렇게 지옥 같던 과거는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이제 그녀의 삶엔 안정된 직장과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강인 씨가 청혼합니다. 그녀는 당연히 네라고 대답했죠. 모든 게 늦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화제의 사연을 모아 다양한 입장에서 재조명해보는 사연 공감입니다. 과연 구독자 여러분들은 사연 속 등장인물들 중에 누구의 입장에 더 공감이 되실지 함께 오늘의 사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전해질 수 있도록 어디에서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극한의 시련과 희생, 그리고 정말 영화처럼 예상치 못한 재회를 통해 찾아온 두 번째 행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단순히 줄거리를 따라가는 걸 넘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어려운 선택의 문제, 그리고 그 속에서 발휘되는 인간의 놀라운 회복력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이야기는 아마 들으시면서 감정적으로 꽤 몰입하게 되실 겁니다. 주인공은 올해 52살인 박소라 씨라는 여성인데요. 52살이요? 네, 이야기는 그녀가 처한 그야말로 벼랑 끝 같은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저희는 그냥 일어난 사건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또 각 순간의 감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꾼 운명적 만남이 가지는 의미는 뭔지 함께 짚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박소라 씨의 현재, 그 절박한 현실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한때는 30평대 아파트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녀가 그랬었죠. 지금은 남편 민호식 씨의 주식 투자 실패로 7평짜리 단칸방에서 월세 생활을 하고 있어요. 30평대에서 7평으로. 네. 심지어 남편은 직업도 없이 매일 술에 절어 소파에서 잠드는 게 일상이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숫자로 드러나는 압박감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대출이자만 150만 원. 이자만 150이고요. 네, 두 아이 학원비가 180만 원. 여기에 월세랑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한 달에 숨만 쉬어도 5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와, 500만 원.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액수잖아요. 결국 그녀는 이 돈을 벌기 위해 미미라는 가명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가장 가슴 아픈 시작점이죠. 사연을 보면 이 일이 그녀의 영혼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자욱한 담배 연기, 역한 술 냄새, 그리고 끊임없이 들어오는 손님들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까지. 사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역겨웠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녀의 비명처럼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단순히 힘든 일을 하는 것 이상의 문제거든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노동의 정말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감정 노동이요? 네. 자신의 진짜 감정, 그러니까 그 역겨움과 수치심을 완벽하게 숨기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웃음을 연기해야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자아는 계속 분열되고 자기 혐오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그 명분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밧줄이지만 그 밧줄이 동시에 그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디테일이 있었어요. 한 손님이 특별하게 모시겠다는 말을 하면 20만 원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는 장면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결국 돈 때문에 그녀가 스스로 그 말을 내뱉게 되는데 그 순간 자신을 얼마나 증오했을까요? 상상하기 어렵죠. 그건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가격하는 행위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영혼까지 팔아가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풍경이 이 비극을 완성합니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남편, 뒹구는 빈 소주병, 그리고 그 옆 좁은 방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아이들.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화장을 지우며 우는 장면은 그 미미라는 가면을 벗고 엄마 박소라로 돌아오는 고통스러운 의식이자 유일하게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꿔놓을 만남이 찾아옵니다. 네, 운명적인 만남이죠. 여느 때처럼 일을 나간 소라 씨가 12번 방의 회식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죠. 방은 어둡고 시끄러운데 유독 한 남자, 그 회사의 사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만 조용히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의 긴장감이 상당합니다. 다른 손님들과 달리 그는 술을 권하지도 노래를 시키지도 않죠. 그냥 보기만 하는군요. 네, 그저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합니다. 소라 씨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두 사람 사이의 그 압도적인 권력 불균형입니다. 그녀는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는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고객이잖아요. 그 침묵이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의 차이를 더 극명하게 느끼게 했을 겁니다. 잠시 조명이 밝아졌을 때 얼굴이 낯이 익다고 느끼긴 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바로 알아보지는 못해요. 40년이면 그렇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남자가 떠난 후에야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을 발견하죠. 한비식품 대표이사 박강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 그 남자, 박강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던 거죠. 맞아요. 당시엔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오던 아이. 그래서 소라 씨가 매일 자기 도시락 반찬을 나눠주었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와, 여기서 소라 씨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에요. 엄청난 충격과 함께 밀려오는 건 극심한 수치심입니다. 그렇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피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구절이 모든 걸 말해주죠. 맞아요. 이건 단순히 지금 내 처지가 부끄럽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의 역할이 완벽하게 역전된 상황을 마주한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내가 동정했던 가난한 소녀는 성공할 CEO가 됐고 풍족했던 나는 노래방 도우미가 되어 그 앞에 서 있는 현실. 이건 자존감에 아주 깊은 상처를 입히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가장 적나라하게 확인사설당한 기분이었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가 나를 알아봤을까 하는 두려움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 그 거대한 간극을 들키고 싶지 않은 필사적인 마음이었겠죠. 그런 충격적인 재회 후 며칠 뒤에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네. 한 방으로 호출을 받았는데 그곳에 박강인 씨가 홀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가명이 아닌 그녀의 본명 소라야 하고 부르죠. 아, 소라야. 그 한마디에 소라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 소라야라는 부름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건 노래방 도우미 미미가 아니라 인간 박소라를 호명하는 행위거든요. 아, 정체성을 찾아준 거군요. 그렇죠. 지난 몇 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아준 것과 같은 효과를 줬을 겁니다. 결국 그녀는 참았던 모든 것을 털어놓죠. 남편의 실패, 빚, 지금 자신의 비참한 처지까지. 강인 씨는 모든 걸 조용히 들어준 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고백을 해요. 네, 여기서부터가 반전이죠. 오히려 자기가 어린 시절 소라 씨의 그 작은 친절 덕분에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요. 심지어 그녀가 자신의 첫사랑이었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 고백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소라 씨에게는 그저 불쌍해서 나눠준 도시락 반찬이었을 수 있는 작은 선행이 네. 한 소년의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거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과거의 작은 인연이 현재의 구원으로 되돌아오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서사입니다. 정말 기적 같네요. 여기서 강인 씨의 행동을 단순히 백마탄 황제의 등장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부채감의 해소라는 심리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부채감의 해소요? 네. 그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는 평생 마음에 빚을 지고 살았던 거죠. 가장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에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 아, 그 빚을 갚을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하죠. 당장 일을 그만두고 자기 회사에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그전까지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하겠다. 500만 원씩. 네. 그러면서 이제 내 차례야 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40년 묵은 빚을 갚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정말 엄청난 제안이죠. 하지만 소라 씨 입장에서는 덥석받기엔 너무나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런데 이 고민을 끝내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죠. 강인 씨가 노래방에서 마지막으로 그녀를 데리고 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네. 여기서 소라 씨는 지난 몇 년간 잊고 살았던 감정, 한 명의 여성으로서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 감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녀는 그동안 엄마, 아내, 돈 버는 기계라는 역할만 수행해왔지 여성 박소라로서의 자신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살았으니까요. 아, 그랬겠네요. 강인과의 하룻밤은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게 해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실의 지옥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20년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남편이 술에 취하지 않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으로요. 외박한 사실과 다른 남자의 향수 냄새를 맡고는 불륜을 확신하며 결국 아내에게 손찌검을 합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이 폭력은 모든 것을 끝내는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남편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긴 했어도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는 게 소라 씨가 가정을 유지했던 마지막 선이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선이 무너진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이 무너진 거죠. 바로 그 순간 아들 준노가 아빠를 막아서며 엄마를 보호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소라 씨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충격적인 고백을 하죠. 네. 사실은 10년 전 아빠의 외도 사실도 알고 있었고 엄마가 가족을 위해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도 전부 알고 있었다고요.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군요. 네. 그러면서 엄마에게 이혼하라고, 엄마의 행복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아빠는 안 변해요. 이 한마디가 소라 씨에게 마지막 망설임을 떨치게 하는 결정적인 용기를 주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결국 소라 씨의 변화를 추동한 가장 큰 힘은 외부의 구원자인 박강인이 아니라 내부의 지지자인 자녀들이었던 거죠. 아, 아이들이 엄마의 희생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엄마의 행복을 지지한다고 선언해준 순간 그녀는 비로소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겁니다. 남편은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버립니다. 변하겠다며 일주일간 술을 끊고 구직 활동을 하는 척했지만 면접 한 번 떨어졌다고 바로 약속을 어기고 다시 술을 마시죠. 그 모습을 보고 소라 씨는 마지막 남았던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립니다. 그 장면은 중독과 무력감의 비극을 잘 보여줍니다. 남편의 행동은 단순한 의지박약이 아닐 수 있어요. 오랜 실패 경험으로 인한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서 작은 좌절에도 쉽게 무너지고 가장 익숙한 도피처인 술로 돌아가는 악순환이죠. 그렇군요. 그의 모습이 밉고 원망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실패한 가장의 무너진 자존심이 보이는 비극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라 씨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를 구원할 수도 기다려줄 수도 없게 된 거고요. 결국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강인 씨에게 전화해 이혼 결심을 전하고 법원에서 20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죠. 네. 전 남편이 뒤늦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탄생을 해요. 그녀와 아이들이 강인 씨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됩니다. 과거의 집에서 늘 침묵과 긴장감 속에 이루어지던 식사 시간이 이제는 세 사람의 웃음과 대화가 넘치는 따뜻한 시간으로 변했다는 묘사가 인상적입니다. 아, 정말요? 이건 단순히 사는 곳이 바뀐 게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간이 가진 의미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억압과 불안의 공간에서 안정과 행복의 공간으로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강인 씨 회사에 사무직으로 첫 출근을 해요. 드디어 노래방 도우미 미미가 아닌 한 회사의 정직원 박소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그 평범한 일상에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정말 깊죠. 이건 단순히 좋은 직장을 얻었다는 기쁨이 아닙니다. 노동의 형태가 바뀌면서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은 감격의 눈물인 거죠.
존엄성. 네. 더 이상 자신의 감정과 몸을 팔지 않고 정당한 노동으로 떳떳하게 돈을 버는 삶.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겁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6개월 후 52살의 나이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강인 씨와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네, 해피엔딩이죠. 진정한 사랑과 새로운 시작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불행을 끝내기 위해서는 결국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요. 자, 이 모든 것을 정리해보면 박소라 씨의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한 인간의 생존 의지와 회복력이 깔려있죠. 그렇죠. 또 하나, 40년 전의 작은 친절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켜 현재의 구원으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인연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결국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선택하고 쟁취한 한 여성의 성장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곱씹어 보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이 사연은 구조적으로 명확한 악역인 남편,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인 첫사랑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덕분에 소라 씨가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했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렇게 흑백으로 나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생각해봐야 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야기 자체는 해피엔딩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의 가정법을 남기죠. 만약 박강인이라는 외구의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박소라 씨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혹은 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의 폭력이 있었고 아이들의 지지가 있었으니 변혀의 가능성은 있었겠지만 경제적인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외부의 도움 없이 오롯이 자기 자신의 내면의 힘만으로 행복을 찾아 나서야 할 때 그 용기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한 편의 인생 사연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바로 이어서 만나볼 영상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인기 댓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한 분에게 익명의 다수가 보낸 응원의 메시지들입니다. 오늘은 이 댓글들을 정말 아주 천천히 좀 음미하면서 그 안에 담긴 다양한 격려의 방식, 또 그 의미를 당신과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오고 가는 이 진심이 어떻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지 그 메커니즘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맞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게요. 보내주신 댓글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오, 세 가지 유형이요? 네. 첫째는 어떤 판단도 없이 그냥 마음을 보듬어주는 순수한 감정적 지지. 감정적 지지에? 그리고 둘째는 당신의 결정은 옳았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정당화 지지. 아, 정당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실적인 사례나 조언을 통해서 길을 안내하는 정보적 지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와. 오늘 저희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응원이 각각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힘을 주는지 그 심리적 효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 와, 그렇게 유형을 딱 나눠주시니까 벌써부터 전체적인 그림이 잡히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럼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지지, 말씀하신 감정적 지지의 성격을 띤 댓글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아주 짧은데요. 그래서 더 울림이 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결단과 용기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행복을 빕니다. 이 댓글은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힘을 보여주는 거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요? 네. 그러니까 뭐 이혼 과정이 옳았냐, 글렀냐, 앞으로 걱정된다. 이런 복잡한 맥락을 네네. 싹 걷어내는 거죠. 네. 그리고 오직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결단과 용기, 바로 그 행위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 그 행위 자체에만. 네. 그래서 온전한 지지를 보내고 있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뭐랄까 어떤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거나 자기 행동을 해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냥 그 응원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언이나 평가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지지가 가진 아주 강력한 힘이죠. 그러네요. 잘했다, 못했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그냥 용기를 냈다는 그 행위 자체를 조명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실 정말 힘든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는 앞으로 이렇게 해봐 이런 조언보다도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용기만으로도 대단하다 이런 인정이 더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럴 때가 있죠. 정말 단순한 문장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본 그런 지지 방식이라고 느껴지네요. 네. 그럼 이 감정적 지지에 낭만이라는 요소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낭만. 다음 댓글이 바로 그 경우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궁금하네요. 다시 만난 첫사랑인 너무 멋있네요. 부럽습니다. 새로 만난 분과 그리고 아이들과도 잘 지내시길 바래요. 아, 이 댓글은 이야기의 그 첫사람과의 재회라는 극적인 요소를 정확히 포착해서 감정적인 몰입도를 확 높이죠. 네, 그렇죠. 부럽습니다라는 이 솔직한 표현은 이 지지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인 감정이 동한 진심이라는 인상을 주고요. 맞아요. 부럽다는 말이 참 솔직하게 들려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지점이 저는 더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점이죠? 단순히 두 사람의 낭만적인 재회,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도 잘 지내시길이라면서 아, 새롭게 구성될 가족 전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개인의 감상을 넘어서 관계 전체를 따뜻하게 이렇게 끌어안는 한층 성숙한 형태의 감정적 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지지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자신의 그 부러움이라는 감정에만 머물렀다면 그냥 개인적인 감상평이 됐을 텐데 그렇죠. 그 대상을 아이들에게까지 확장하면서 응원의 폭과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단순히 감정을 지지하는 걸 넘어서 당신의 결정이 옳았다,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는 댓글들도 있습니다. 아, 이제 두 번째 유형이군요. 네, 이제 두 번째 유형인 정당화 지지로 넘어가 보죠. 이 댓글은 목소리가 굉장히 단호합니다. 네. 자식들이 오죽 아버지가 못했으면 엄마에게 이혼하라고 했을까요? 이혼 잘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댓글은 당사자가 겪었을 그 내적 갈등, 내가 혹시 잘못된 결정을 한 건 아닐까 하는 그 불안감을 아주 강력하게 잠재워주는 역할을 해요. 아, 정말 그렇겠네요. 그 어떤 설명보다도 자식들이 이혼하라고 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이전 결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는 거죠. 네네. 이건 뭐랄까 일종의 사회적 증명, 소셜 프루프와도 같아요. 사회적 증명이요? 네, 가장 가까운 관계인 자녀들이 인정한 결정이니까 당신의 선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당하다. 이런 논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혼 잘했습니다라는 이 단정적인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는 정말 시원한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죠. 정말 통쾌함마저 느껴지는 그런 댓글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으니까요. 라는 이 마지막 문장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 부분. 과거에 대한 미련을 딱 끊어주는 현실적인 조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너무 냉소적인 시각은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 문장 자체는 굉장히 냉소적이고 또 비관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죠. 하지만 이 맥락에서는 그 냉소성이 오히려 약이 됩니다. 약이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큰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감정 중 하나가 바로 혹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미련이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댓글은 그 미련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아, 뭐랄까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하는 전략적인 냉소주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와, 전략적인 냉소주의라니 정말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하하. 상처를 막기 위한 방패로서의 냉소군요. 현재와 미래의 선택을 정당화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직업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결국 인연이고 사람의 진심이 중요하죠. 이 댓글은 앞선 댓글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정당성을 부여해요. 다른 차원이요? 네, 사회가 흔히 가치를 두는 직업이나 지위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심과 인연이라는 내적인 가치에 집중을 하죠. 이건 주인공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나 새로운 파트너에 대한 어떤 사회적 편견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하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아, 선언을 해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인생은 결국 인연이라는 이 말은 정말 수많은 풍파를 겪어본 사람이 내리는 결론 같은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나는 지금 인생의 본질에 더 가까운 길을 가고 있다는 깊은 자부심과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 결국이라는 단어에 모든 걸 겪어본 사람의 지혜 같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결국 남는 건 사람의 진심이야 라고 다독여주는 느낌이랄까요? 네, 바로 그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감정적 지지와 정당화 지지를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유형인 정보적 지지는 또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제 좀 더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응원들이죠. 그렇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해서 잘 되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아파트 사는 아줌마도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열심히 일해서 차도 사고 멋쟁이가 되었어요. 하하, 이 댓글의 힘은 바로 우리 아파트 사는 아줌마라는 이 구체적인 실체에서 나옵니다. 아, 그 구체성이요? 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칫하면 공허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댓글은 바로 내 주변의 실제 인물,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딱 제시하잖아요. 네, 우리 아파트 아줌마.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 원칙에 생생한 현실감을 불어넣는 거죠. 이게 바로 정보적 지지의 핵심입니다. 아, 당신이 가는 길이 낯설고 외로운 길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걸어가서 멋지게 성공한 길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강력한 연대감과 안정감을 주는 아주 효과적인 지지 방식입니다. 정말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당신과 비슷한 길을 걸어서 성공한 사람이 내 주변에도 있다는 이 구체적인 증언이 훨씬 더 큰 용기를 줄 것 같아요. 훨씬 크죠. 당신은 뭐 특별하거나 이상한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멋진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아, 정말 힘이 나는 댓글이네요. 이제 마지막 댓글입니다. 네. 이 댓글은 앞서 살펴본 유형들이 조금씩 섞여 있는 가장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시선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복합적인 시선?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혼 후에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면 비난받지 않겠지만 이혼 전에 사람을 사귀게 되고 이혼하는 과정은 비난받을 수 있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앞으로 인생은 자식들 봐서라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 댓글은 정말 어른스러운 시각을 보여줘요. 어른스럽다는 말이 딱 맞네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칭찬이나 지지를 보내는 대신에 한 걸음 딱 떨어져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네, 비난받을 수 있겠어요라는 부분. 네, 그 말을 통해서 이 결정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비칠 수 있는지 그 잠재적 위험을 솔직하게 언급합니다. 어쩌면 당사자가 가장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비난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데서 끝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단순히 비판만 했다면 그냥 비난 댓글이 됐을 텐데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이 댓글의 무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죠. 정확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라고 과거는 과거로 딱 인정을 하고 결국에는 앞으로 인생은 자식들 봐서라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라는 미래를 향한 따뜻한 당부로 결론을 맺습니다. 아, 이건 나는 당신이 겪을 어려움을 알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있다는 것도 믿는다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응원인 거예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응원? 네, 따끔한 현실 인식과 따뜻한 격려가 공존하는 정보적 지지와 감정적 지지가 결합된 가장 성숙한 형태의 응원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사람이 마냥 박수만 쳐주는 건 아닐 거라는 그 현실을 인정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앞날을 응원한다는 그 진심이 느껴져서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다른 색깔과 온도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댓글이 정말 큰 힘이 되는 이유를 하나만 더 짚어주시죠. 아, 네. 늦은 나이 같아 보여도 진심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당당하게 다시 일하고 아이들과 웃으면서 밥 먹는 평범한 저녁을 되찾은 결말이 너무 좋네요. 아, 이 댓글은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핵심이요? 네, 바로 평범한 저녁의 회복이죠. 행복이라는 게 무슨 거창한 성공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네. 그냥
아이들과 웃으면서 밥 먹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에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에게는 정말 간절히 되찾고 싶었던 소중한 목표였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전제 조건으로 진심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꼽았다는 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요? 네. 이 댓글은 결국 당신이 되찾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중과 평범한 행복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 아주 강력한 정당화 지지라고 볼 수 있죠. 와, 이렇게 7개의 댓글 모두 살펴봤네요. 순수한 감정적 지지부터 단호한 정당화 지지,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적 지지까지. 네. 한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향한 응원이 이렇게나 다채로울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타인의 삶에 이토록 입체적인 응원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작은 증거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그 익명성이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칼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따뜻한 지지와 공감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댓글들은요, 단지 이야기의 주인공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닐 겁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인생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지지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한 사람을 향한 응원이 모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와 댓글들이 가진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댓글들을 들으면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울렸던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잠시 당신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지금 당신이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3가지 지지, 즉 따뜻한 감정적 지지, 확신을 주는 정당화 지지, 그리고 현실적인 정보적 지지 중에서 어떤 형태의 응원이 가장 필요하신가요? 잠시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건 재혼을 결심하기까지의 시간. 이 시간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첫 번째 댓글인데요. 제가 아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20년을 같이 한 식구인데 무능한 남편과의 이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혼 후 한 달 만에 재혼은? 글쎄요. 마지막에 그 글쎄요라는 3글자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네네, 맞아요.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도 아닌 그 애매한 여운.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법적으로는 이혼하고 바로 다음날 재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한 달이라는 시간에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댓글들의 핵심을 관통하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사회적인 애도기간에 대한 암묵적인 기대죠. 사회적인 애도기간이요? 네. 덕의 잣대가 아니라 감정의 잣대, 어떤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2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정리하는데 한 달은 너무 짧다는 거죠. 마치 관계에도 보이지 않는 대기표가 있다고 믿는 것처럼요. 이전 관계의 문을 완전히 닫고 충분히 슬퍼한 뒤에야 다음 번호표를 뽑을 자격이 생긴다. 이런 룰 말입니다. 관계의 대기표라. 와, 정말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런 시선은 다른 댓글에서 훨씬 더 날카롭고 구체적인 비난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랬죠.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느리게 다음 댓글들 낭독. 그러게요. 결국은 홍전불륜인데 아이들이 과연 곱게 볼까요? 조금 더 이따 재혼하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저도 바람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네요. 이혼 후에 재혼자를 만났다면 모를까? 앞선 댓글에 글쎄요라는 그 의문이 이제는 결국은 불륜이라는 확신으로 바뀌었네요. 맞아요. 사실관계는 아무도 모르는데 말이죠. 네. 한 달이라는 그 시간의 공백이 곧바로 불륜이라는 단정과 연결되는 이 논리적 비약이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그렇죠. 특히 두 번째 댓글에서 이혼 후에 재혼자를 만났다면 모를까? 이 조건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집착 같은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절차적 정당성? 네. 내용이 어쨌든 순서는 지켰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의 관계가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끝난 후에 그 후에 다음 관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을 판단하는 최종 심판관으로 아이들을 내세우고 있죠. 아이들이 어떻게 보겠냐는 말은 사실상 개인의 행복 추구에 거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제동장치인 셈입니다. 결국 네 행복보다는 아이들 상처가 먼저다. 뭐 이런 무언의 압박인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길일까요? 불행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건 괜찮다는 뜻인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죠. 시간 문제도 날카로웠지만 어떤 비판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좀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이 여성의 직업을 문제 삼는 목소리길이었죠.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느리게 댓글 낭독. 남편이 왜 남편입니까? 같이 극복해야죠. 남편은 부인이 노래방 도우미 일하는 거 압니까? 아, 남편이 왜 남편이냐는 그 질문이 아주 강렬하게 들리네요. 네, 그렇죠. 부부관계 본질이 뭐냐고 거의 따져 묻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극복해야지 이 말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가 함께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지 아내가 혼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질책이 담겨 있어요. 일종의 연대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댓글의 바탕에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역할에 대한 아주 전통적인 가치관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남편의 무능함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내가 선택한 방식, 그 방식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선이죠. 특히 그 방식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때는 더욱 그렇고요. 그 지점에서 다음 댓글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거의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아, 그 댓글이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리게 댓글 낭독. 아이들도 있는데 돈 벌 일이 노래방 도우미밖에 없었나요?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미 버린 인생이에요. 앞으로 평범한 인생은 못 살 겁니다. 정말 가혹한 말이네요. 네. 이미 버린 인생이라니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실패라는 도장을 그냥 찍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충격이 핵심입니다. 어머니라는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절대적인 기준이 그만큼 무섭다는 걸 보여주죠. 그 기준에서 한 발이라도 벗어나면 곧바로 자격 미달, 실패한 인생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뭐 재도전의 기회나 다른 가능성 같은 건 아예 없다는 듯이요. 아이들도 있는데 라는 그 5글자가 모든 선택을 제한하는 족쇄가 되는 순간인 거죠. 직업에 대한 낙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에 대한 지적으로 넘어가는데요. 네네. 이 댓글은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어요. 느리게 댓글 낭독. 경제적으로 안 좋아진 상황에서 아이 하나의 학원비가 100만 원을 쓴다는 게 좀 생각해 볼 문제네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가려다 보니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상황에 맞게 했어야죠. 아, 관계 도덕성이나 직업 윤리 같은 좀 추상적인 문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학원비 100만 원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숫자가 등장했네요. 네. 그러면서 비판의 방향이 확 바뀝니다. 다른 댓글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것도 들어보세요. 주인공이 아직 옛날 부유한 시절에 누렸던 그 상황을 못 버렸네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 텐데요. 흥미롭네요. 이제는 현실 감각이 있는가를 따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녀 교육비라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지출 항목을 근거로 개인의 재정 관리 능력, 더 나아가서는 분수를 아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한 사람의 사적인 소비 패턴마저도 공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상황에 맞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함의 척도가 되고 그걸 못하면 그냥 철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댓글도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보다는 마치 인생에 대한 깊은 소회를 털어놓는 듯한 그런 글이었어요. 느리게 댓글 낭독. 이렇게 돈이 많으면 재미있는 세상이다. 또한 돈이 너무 없어도 슬픈 세상이다. 돈이란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요. 아,
이 댓글은 결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앞선 댓글들이 현미경으로 개인의 잘못을 막 들여다봤다면 이 댓글은 망원경으로 상황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갑자기 한 개인의 이야기에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시야가 확 넓어지는 느낌이랄까요? 네네.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말에서 돈의 힘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댓글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비판의 화살을 개인에게서 돈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혹은 환경으로 돌릴 여지를 주거든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결국 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돈이라는 시스템 문제까지 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댓글입니다. 이건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 그러니까 사회적 파급 효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만난 손님과 이런 행복한 결말을 또 만들 수 있을까요? 여자분들이 잘못된 환상을 갖고 노래방에 일하러 갈 것 같아서 좀 걱정이네요. 이것 또한 아주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이야기의 결말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결말이 어떻게 소비될지를 걱정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신데렐라 스토리가 가진 위험성, 그걸 경고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 한 사람의 해피엔딩이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인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한 개인의 특수한 성공 사례가 대중에게 일반화되어서 받아들여질 위험, 그걸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개인의 서사가 어떻게 사회적 메시지로 해석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죠. 개인의 행복을 축하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그 이야기가 갖는 사회적 책임까지 생각하는 굉장히 성숙한 시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재혼이라는 한 가지 선택을 둘러싼 여러 겹의 시선들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관계를 시작하는 시간의 문제, 또 직업에 대한 편견, 또 현실적인 경제관념, 그리고 사회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까지.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보이지 않는 잣대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촘촘하게 놓여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네, 이 목소리들을 단순히 악플이라고만 치부해버리면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그 안에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때로는 불안감과 두려움 같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녹아있거든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사회의 꾸밈없는 자화상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취자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마주하고 또 평가할 때 무의식적으로 어떤 기준과 잣대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수많은 잣대들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사연과 그에 대한 댓글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는데요. 정말로 사연 속 주인공에게도 잘못과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의견 또한 궁금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과 함께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에 작은 공감을 더하고 싶은 사연 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